이 이야기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철저하게 지워져야 했던 아주 위험한 기록에 대한 것입니다. 왕조차 두려워하여 불태워버린 금서. 지금은 한 줌의 재가 되어버린 그 책 속에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가 무너진 기이하고도 끔찍한 하룻밤의 이야기가 봉인되어 있었습니다. 당신이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가장 어둡고 깊은 곳, 우리가 보지 않으려 애쓰는 그늘 속에 숨겨져 있는 법이니까요. 때는 조선 중종 5년 전라도 순창 땅에 설씨 가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집안의 장손 설공찬, 그는 젊고 총명하여 가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서른을 넘기지 못하고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창창한 나이에 꺾여버린 목숨, 자식을 앞둔 부모의 슬픔이야 오죽했겠습니까마는 진짜 비극은 그의 죽음, 그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깊은 밤이었습니다. 아직 흙냄새가 가시지 않은 공찬의 무덤께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음산한 기운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썩은 늪지대에서 올라오는 안개처럼 혹은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의 입김처럼 그 푸르스름하고 끈적한 기운은 산자들의 온기를 찾아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설씨 집안의 높은 담장을 새우르르 넘어 들어왔죠. 그날 밤 설씨 집안 사람들은 아무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들려오는 여자의 울음소리인지 바람소리인지 모를 기괴한 소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당에 묶어둔 개들이 보이지 않는 허공을 향해 거품을 물고 지저대고 마구간의 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것처럼 발광을 하며 날뛰었으니까요. 짐승들은 본능적으로 느꼈던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코 이 집에 들어와서는 안 될 무언가가 안방 문턱을 넘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가장 먼저 이상한 낌새를 챈 것은 공찬의 사촌 동생 공침이었습니다. 평소 형을 친부모처럼 따르던 그는 형의 죽음 이후 충격을 받아 식음을 전폐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하인이 걱정스러운 마음에 들고 온 저녁상을 받은 공침의 모습이 어딘가 섬뜩했습니다. 어두침침한 방 안 흔들리는 호롱불 그림자 아래 앉아 있는 그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초점 없이 풀려버린 눈동자는 제멋대로 돌아가 흰자 위만 번뜩이고 있었고 입꼬리는 귀 밑까지 찢어질 듯 기괴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소름 끼치는 것은 그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써본 적 없는 왼손으로 숟가락을 쥐고 있었습니다. 마치 숟가락질을 처음 배우는 어린아이처럼, 아니 손이 뒤틀린 짐승처럼 서툰 몸짓으로 밥을 퍼넣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식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탐욕스러운 사육이었습니다. 며칠을 굶은 아기처럼 꾸역꾸역 입이 터지도록 밥을 밀어넣는 그의 목구멍에서 사람의 것이 아닌 듯한 쇳소리 섞인 괴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흐흐흐 흐흐흐 배가 고프구나. 아주 배가 고파. 이승의 밥은 여전히 차지고 맛이 좋구나. 그 목소리. 그것은 분명 공침의 입에서 나왔지만 결코 공침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땅 속에 묻혀 있어야 할 사람, 바로 죽은 설공찬의 목소리였습니다. 집안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멀쩡하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귀신 들린 괴물이 되어버린 모습을 본 부모는 기절 초풍을 했고 하인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공침의 몸에 죽은 형의 원혼이 씌었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담장을 넘어온 마을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설씨 집안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당대 최고의 주술사로 이름을 떨치던 김석산을 불렀습니다. 그는 귀신을 쫓는 데 능하여 이름만 들어도 잡귀들이 오금을 저리고 도망친다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설씨 집안의 마당에 들어선 김석산의 표정은 여느 때와 달랐습니다. 그는 공침이 갇혀있는 방문 앞에 서서 한참 동안 말없이 서늘한 기운을 내뿜었습니다. 이내 그가 들고 있던 방울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딸랑 딸랑 딸랑. 그 소리는 단순한 구판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가 아니었습니다. 산자와 죽은 자, 이승과 저승의 무너진 질서를 놓고 벌이는 목숨을 건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마당 한가운데로 끌려 나온 공침은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김석산이 붉은 팥을 뿌리며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우자 공침의 몸이 활처럼 기괴하게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끈에 묶여 이리저리 내동댕이 쳐지는 것처럼 그의 관절은 뚝뚝 소리를 내며 꺾였습니다. 내 이놈, 산자의 몸에서
당장 나오지 못할까? 갈 곳 없는 원혼이 감히 산 사람을 탐하다니. 김석산의 호통에 공침의 입이 쩍 벌어지며 검붉은 영이 같은 것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형체를 가늠할 수 없는 증오와 원망의 덩어리, 바로 설공찬의 원혼이었습니다. 홀령은 산 사람의 몸을 놓지 않으려 발악했습니다. 나는 못 간다. 억울해서 못 가. 이승에 두고 온 것이 너무 많단 말이다. 저승은 차갑고 이승은 따뜻하구나. 내가 내 동생 몸에 있겠다는데 내 놈이 무슨 상관이냐. 홀령은 괴성을 지르며 김석산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구파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무당의 깃발이 찢겨 나가고 횃불이 넘어져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귀신 노름이 아니었습니다. 죽어서도 이승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자의 처절하고도 끔찍한 몸부림이었습니다. 긴 싸움 끝에 잠시 소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바닥에 쓰러져 거친 숨을 몰아쉬던 공침이, 아니 공침의 몸을 빌린 설공찬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초점이 돌아오지 않은 멍한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그가 털어놓은 이야기는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직접 보고 온 저승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승의 법도는 저승에서 아무 소용이 없더이다. 내가 본 저승은 너희가 아는 세상과 정반대였어. 그가 묘사한 저승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곳에선 이승에서 비단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백성들을 쥐어짜던 왕과 양반들이 뿔 달린 옥졸들에게 끌려다니며 불지옥에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반면 이승에서 천대받던 여자들과 이름 없는 노비들이 관복을 입고 높은 자리에 앉아 그들을 심판하고 있었습니다. 반역으로 왕이 된 자는 죽어서 가장 깊고 뜨거운 지옥에 떨어지더이다. 그를 아는 여인은 저승에서 가장 높은 벼슬을 하더이다. 임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불을 피할 수 없고 천한종이라도 덕을 쌓으면 왕이 되는 곳, 그곳이 바로 저승이더이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와 같았습니다. 당시 조선 사회를 지탱하던 신분제와 남존엽이, 그리고 무엇보다 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임금의 정통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입에 담아서는 안 될 위험한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의 입을 통해 나온 그 말들은 산자들이 차마 하지 못했던 통렬한 비판이자 저주였습니다. 그날 밤의 구판이 어떻게 끝났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침의 입을 통해 나온 그 위험한 이야기는 삽시간의 담을 넘어 한양 바다까지 퍼져나갔습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왕은 대노하여 이 요망한 이야기를 퍼뜨리는 자들을 모두 잡아들여라. 그리고 그 내용이 적힌 모든 책을 샅샅이 찾아내어 불태워버려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설공찬전은 조선 역사상 최초의 금서가 되어 역사 속으로,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백성을 현혹하고 세상을 어지럽힌다는 죄명 아래 수많은 책들이 재가 되어 흩어졌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쉽게 불타지 않는 법입니다. 누군가는 목숨을 걸고 그날 밤의 이야기를, 그 위험한 진실을 이렇게 몰래 기록으로 남겨두었으니까요. 어두운 반다디 깊은 곳, 먼지 쌓인 붓과 종이 틈새에 숨겨져 수백 년의 시간을 건너 지금 당신에게까지 전해진 것처럼 말입니다. 어쩌면 설공찬의 홀령은 아직도 어딘가에서 뒤집힌 세상을 꿈꾸며 우리 곁을 떠돌고 있을지도 모르겠군요.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 나타나 억울함을 호소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오늘 밤 당신이 잠들 때 낯선 목소리가 들리더라도 절대 대답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의 몸을 탐내어 찾아온 초대받지 않은 손님일지도 모르니까요.